네, 먼저 이 의학 관련 소식 한 가지 짧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혈액검사로 심근경색을 6개월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의 연구팀이 유럽 6개 나라에서 심혈관 질환 병력이 없는 총 16만 9천 명, 상당히 그 임상 대상 그 명수가 대단하죠. 16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가운데 그 6개월 전에 최초의 심근경색이 발생한 420명과 건강한 사람 1,500여 명의 혈액검사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 연구팀은 혈중 수백 가지의 단백질과 대사산물을 다 분석했습니다. 이게 이 인간의 그 단백질도 수백 가지고 대사산물도 마찬가지인데 그 수백 가지를 다 분석한 결과 이 중에 48가지의 단백질 그리고 43가지의 대사산물 요것들이 모두 이제 91가지 분자가 이 최초의 심근경색 발생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91가지가 단백질, 91가지의 그 단백질과 대사산물을 혈액검사를 통해서 추적을 하면 앞으로 6개월 뒤에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이 사람은 매우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그렇게 추려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또 그에 따라서 미리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곧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혈액검사를 하면서 이제 신청하잖아요. 이제 뭐 혈액검사를 하더라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걸 위주로 하는 혈액검사, 또 다른 걸 위주로 하는 혈액검사. 근데 이런 것도 미리 신청을 하면 나는 이번에는 이런 단백질과 대사산물과 관련된 혈액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6개월쯤 뒤에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로 나오거나 아니면 좀 안심할 수 있게 나오거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높게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뭐 약을 먹는다든지 해서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연구팀의 얘기입니다. 자, 곧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 펀드레이저 참석을 위해서 오늘 LA를 방문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이 대선 캠페인 펀드레이징 파티를 위해서 남가주 지역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우선 오늘은 미디어 재벌인 하임 사반이라는 사람의 그 LA 저택에서 개최되는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하임 사반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태인인데 이스라엘 출신 그 미국인으로 28억 달러, 무려 28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2년도에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위해서 펀드레이징 파티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 펀드레이징 파티 해주고 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까지 직접 오잖아요. 전용기 타고. 그러니 그 사람이 정치 자금을 내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자, 여하튼 이 펀드레이징 그러면 파티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또 얼마 내면 어떤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부분을 잠깐만 알아볼게요. 이 펀드레이징 파티의 티켓은 1인당 3,300달러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생각보다 싼데? 생각하실 수 있죠. 네, 3,300달러 내면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데 이제 가장 높은 코체어로 이름을 올리게 되면은 이 티켓이 갑자기 25만 달러로 올라갑니다. 조금 적은 것도 있습니다. 25,000달러를 내게 되면 25,000달러 이상을 기부할 경우에는 대통령과 옆에 서서 사진을 착착 찍고 그 사진을 받아올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이제 사무실에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 걸어놓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뭐 이렇게 돈 내지 않고도 가능한 경우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요 정도는 내야 그 사진 찍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소고기 얘기 전해드릴게요. 한국이 2021년 이후 3년 연속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적은 인구인데 미국산 소고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은 것입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무려 23만 3천 톤으로 중국 20만 톤,
일본 19만 톤을 크게 앞서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로 등극했습니다. 한국의 그 작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2년보다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2022년에는요, 무려 28만 4천 톤을 수입을 해갔습니다. 조금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가는 나라입니다. 금액 면에서도 작년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20억 4,700만 달러, 중국 19억 달러, 일본 13억 달러, 한국이 크게 앞섰죠. 어찌 보면 그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가 뭐 어쩌니 저쩌니 하죠. 가끔 이제 한국 방문해서 가보면 이제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이제 고기 먹으러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뭐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한우가 최고야, 한우가 최고야. 네, 물론 한우 좋습니다. 맛있고 좋죠. 근데 문제는 양이 얼마 안 돼요. 양이 얼마 안 되고 또 워낙 그렇기 때문에 워낙 비싸고, 따지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먹으면 한우 아니라 뭐 어느 나라 소고기를 먹어도 당연히 맛있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소고기가 최고의 퀄리티가 소고기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정말 최고의 퀄리티의 소고기를 텍사스 가서 정말 먹게 되면 그 맛을 뭐 잊을 수는 없다고 한국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한우가 물론 좋은 거 인정합니다만은 한우기 때문에 좋은 거고, 또 한우에 비해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다 이제 그 가성비라 그러죠. 가격 대비 퀄리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가면 뭐 미국산 소고기가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결국 가격 대비 퀄리티는 짱. 소위 말해서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최고의 퀄리티. 그 가격대에서는 이 퀄리티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그런 거. 소위 가성비 짱이니까 미국산 쇠고기 안 사 먹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여하튼 한국 분들 참 소고기 좋아하고 고기 참 좋아해요. 네, 하와이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한 명당 25달러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50달러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25달러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좀 맺고 있는 모양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와이 주의회가 호텔이나 단기 임대 숙소에 체크인을 하는 관광객에게 일정에게 관광세를 징수하는 법안을 올 봄에 승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좌시 그린 주지사는 이 방안은 관광객들에게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여하고 또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그 관광세 징수로 인해서 연간 한 6,80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자금은 또 어디로 가느냐? 소방서를 추가로 설립하고, 작년에 하와이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끔찍한 그런 비극적인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의 자금은 소방서를 추가로 설립하는 데 쓰고 또 방화벽도 설치하겠다라고 합니다. 자연 환경 있는 부분과 거주지와 좀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그런 방화벽 설치 등 재난 예방에 쓰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광세를 소위 말해서 관광세, 뭐 관광요금, 뭐 whatever 좋습니다. 이름이야 어떻든 간에 그런 걸 받는 경우가 또 있는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나 뉴질랜드 등 이런 나라들도 관광지들에서 이미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는데 10달러에서 많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100달러까지 그렇게 관광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 뉴질랜드, 또 인도네시아, 발리 유명하죠? 발리에도요, 환경보호, 또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서 1인당, 여기는 뭐 좀 약소하네요. 1인당 10달러에 관광세를 발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도 관광객 폭증에 따른 환경 파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아니고요. 한두 달 있다가 4월부터 이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이 경우에는 이제 뭐 5박 6일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받아요. 왜? 그동안 돈을 뭐 많이 쓸 터이니. 그렇지만 오늘 왔다가 오늘 갈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일치기 관광객이다 해서 1인당 입장료, 이탈리아에 들어가는 1인당 입장료 5유로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4월부터. 5유로라고 하면 이제 대충 뭐 미국 달러로 하면 한 6달러 정도, 뭐 6불 50 될까요?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캘리포니아 주에 해당되는 소식이긴 한데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디켈,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있죠.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는 그래서 메디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메디켈 신청 시에 은행 계좌에 예금액, 그러니까 당신의 은행 계좌에 지금 얼마가 들어있느냐를 제출하라.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예금액 제출을 요구했던 그 재산 한도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그 메디켈 수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이 이 메디켈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은행 예금액 한도가 개인 13만 달러죠.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 5천 달러였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이런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또한 이 메디켈 신청서 작성 시에 요구받았던 그 차량 등록증, 무슨 차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거, 그런 은행 서류 등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실직 등의 이유로 이 메디켈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들은 이 완화된 규정으로 인해서 자격을 앞으로 계속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팬데믹 종료 후에 메디켈 자격 심사를 좀 강화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이 메디켈 가입자 1,530만 명 가운데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새로 바뀐 완화된 규정으로 인해서 이 메디켈 수혜 자격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단, 이 소득 기준이라는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소득 기준. 이제 얼마나, 월 소득 기준이죠. 개인의 경우에는 한 달에 1,677달러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인 가족일 경우에는 한 달에 3,450달러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제 월 수입이. 그렇지만 내가 한 달 수입은 이렇게 적지만 내 은행에 지금 뭐 몇만 불 들어있다. 이런 경우에 그건 안 보겠다라는 것이죠. 월 수입이 요 이하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메디켈을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그러면 메디켈 가입 조건을 이렇게 충족하기 위해서 그전에는요 사실 저소득층은 근데 은행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은행에 저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저소득층들도 비상금 정도는 최소한 은행에 넣어놓고 모을 수 있게 됐다라는 이런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자산 한도 폐지, 지금 말씀드린 이 자산 한도 폐지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메디켈에 한한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현금 지원 프로그램 있죠? SSI. 우리 한국 분들이 뭐 흔히 웰페어 하는 그 SSI에 대한 자산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변화 없습니다. 또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 신청자들 다 변함없습니다. 지금 개인 2,000달러 이하,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 그런 예금 자산 기준, 이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메디켈에 한해서만 지금 은행 스테이트먼트 안 갖고 와도 된다. 그것만 이제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테슬라 전기 픽업 트럭 아시죠? 아주 그냥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아주 희한하게, 어찌 보면 또 멋지게 그 외형이 그렇게 생긴 그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버 트럭을 지금 출고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2달 만에 벌써 차체 표면에 녹슨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생겼다라는 일부 차주들의 불만이 지금 여기저기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3일 미국 사이버 트럭, 테슬라에서 나오는 그 사이버 트럭 소유주들의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체 표면에 작은 갈색 점이 이렇게 번진 듯한 그런 자국이 여러 개 보이는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사진 그 게시자는 빗속에서 이틀간 주행을 했다라면서 내가 본 모든 사이버 트럭의 사진들에서는 차가 밖에 놓여 있었고 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는가? 라고 불만 어린 그런 그 댓글을 올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댓글을 올린 사람은요, 이 자국이 주방 세제를 이용해서 열심히 닦아봐도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또 다른 이용자도 이 사이버 트럭을 빗속에서 운전한 뒤에 표면에 부식된 그런 여러 가지 점 같은 것을 많이 발견했다라면서 비슷하게 차체 표면에 짙은 색의 작은 점이 여러 개 나타난 사진을 역시 이 사람 저 사람 다 올렸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30일이었죠. 이 사이버 트럭을 처음으로 이제 미리 예약 주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로에 나온 이 사이버 트럭은 사실 주행 기간이 최대 길어봐야 한 2달 반 남짓 된 셈입니다. 2달 반 만에 벌써 차체 표면에 이렇게 조그만 반점처럼 생기면서 그 생긴 그 반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녹슨 것처럼 되어 있는, 실제로 녹슨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페인트가 벗겨나는 모양이죠. 겉표면이 벗겨나면서 녹이 쓸어버리는 그런 반점 같은 게 많이 있는 게 2달 반 만에 벌써 그런 현상, 그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본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이제 한국에 계신 한국분들 가장 최근에 해외여행 어딜 갔느냐 하니까 가장 많은 1등이 이제 일본 여행이었는데, 일본을 여행한 한 한국 유튜버가요, 일본어를 할 줄 모른다라는 이유로 예약을 했던 호텔에서 숙박을 거부당한 사연이 전해져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모두에서 이 영상이 지금 크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독자 6만여 명을 보유한 한 한국의 유튜버가 최근에 올린 일본 여행 영상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는 113일간의 대장정 후쿠오카에서 삿포로까지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이 유튜버는 여행 둘째 날 기타 큐슈에서 우베로 향했습니다. 그는 캡슐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목욕탕이 딸려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숙박시설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튜버는 60km를 수동 킥보드로 달려서 출발 8시간 반 만에 그 목적지인 캡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약을 했습니다라고 호텔에 들어서서 말하자 호텔 직원은 먼저 일본어 할 줄 아냐? 라고 일본말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유튜버가 영어로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일본말 할 줄 모르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자 이제 다른 일본 직원이 등장해서 일본어를 할 수 없으면 안 되는데 라면서 매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인 유튜버가 이상하죠. 아니 일본어 하고 말고 예약했으면 투숙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러지 이 사람들 하면서 좀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 한국인 유튜버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번역기를 켜서 직원에게 내가 한국말로 무슨 얘기하면 일본말로 나오잖아요. 그거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직원은 그걸 들으면 이제 스마트폰의 번역을 들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본어를 못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당신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나한테 하는 요거는 내가 이해하겠지만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숙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유튜버는 내가 지금 잘 곳이 없습니다. 이 근처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처럼 번역기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책임자로 추정되는 한 일본인 직원 남성이 나타나서 혹시 일본 목욕탕을 당신 써본 적이 있느냐? 또는 일본어와 일본 풍습을 모르면 숙박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 유튜버는 아니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예약하고 확인 이메일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숙박받을 수 없다. 나가라 라고 하는 건 이건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황당하게 따졌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말을 못한다. 일본 목욕탕을 써본 적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 일본 목욕탕을 혹시 더럽힐까 봐 그랬나요? 모르겠습니다. 일본 목욕탕을 써본 적이 없다. 또 일본 풍습을 모르니까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숙박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한국인 유튜버는 주변에 호텔이 없어서 결국은 그 야밤중에 5km를 더 달려 그 다른 호텔에서 결국은 어렵게 투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이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한국에도 크게 퍼졌고요. 일본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현지의 일본인들조차도 좀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현지 누리꾼들에게도 이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본 누리꾼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약 사이트에서 미리 주의사항을 강조하면은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호텔 법상 숙박을 거절하는 건 불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본인들도 있었고,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 일본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호텔은요, 자신들의 그 호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호텔 측은 이번에 해외분이 일본어를 못한다라는 이유로 당사가 당 호텔이 숙박을 거절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깊이 사과를 드린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이 호텔은 직원들 교육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된 응대를 했습니다라며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구독자 6만 명이라고 했나요? 구독자 6만 명을 가진 이 한 유튜버로 인해서 차별적인 일본의 한 호텔을 그야말로 고개 숙이게 만든 그러한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영상이 더 많이 퍼져서 일본에서도 많은 호텔이 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호텔들이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분명히 더 있을 터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 미리 이 호텔의 투숙 요건을 그럼 올려놓던지요.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을 올려놓으면 이건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알고도 못 올려놓을 것입니다. 일본어를 못하면 호텔 투숙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올려놓으면 곧바로 불법이기 때문에 올려놓지 않는 것이죠. 오면은 안 받고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일본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 호텔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 한국의 의료 대란 소식 업데이트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의료 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해서 한국에서는 전공의라고 해요. 전공의. 그럼 전공의는 뭐고 전문의는 뭐냐? 인턴 레지던트 끝나면은 그때는 이제 전문의라고 하죠. 자, 그 전이 인턴 레지던트인데 이제 전공의라고 합니다. 이 전공의들이 예고했던 대로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이제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현장을 떠나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인턴, 레지던트 등 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성남의 한 병원에서는요, 통원 치료를 받던 박모 씨는 상태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져서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다가 입원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가득 차서 오전부터 추가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받으려고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암투병 중인 한 남성은요, 응급실 앞에 도착하고도 몇십 분씩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있다가 겨우 들어갔다고 합니다. 동행한 한 보호자는 아버지가 어젯밤부터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급하게 왔는데 예약이 되지 않아서 지금 바로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자, 서울 성모병원 본관 2층에서는요, 휠체어를 타고 있던 55살의 김모 씨는 다음 달 14일 무릎 수술을 받기로 돼 있었다라면서 7개월 전에 잡은 날짜인데 오늘 수술 전 검사를 받고 왔더니 파업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면서 수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7개월 전에 예약했는데 갑자기 수술 하루 전에 연기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일,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환자인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대전 성모병원을 찾은 보호자 67살의 김모 씨는요, 남편의 마스크를 이렇게 벗겨서 취재진에게 보여주면서 암으로 이 부풀어 오른 그 볼을 보여주면서 계속 고름이 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져서 지금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분통이 터진다라면서 눈물을 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광주로 가볼까요? 광주 전남대병원을 찾은 환자 65살의 박모 씨는 병원 측이 수술을 취소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기도 아니고 그냥 취소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내일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오늘 취소 통보를 받았다라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예약해서 수술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자, 의료 대란이 지금 드디어 한국에서 현실화됐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한국의 의료 대란을 우리 이쪽, 이 미국의 언론에서도 보도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보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학생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련의 변화와 현상을, 사회적인 현상을 보도하는 그런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한 예로 블룸버그 통신은요,
한국의 상위권 학생들은 반도체보다 의대에 투자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엔지니어가 되는 것보다는 다들 의대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뉴스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취업이 확실시되는 어떤 공대나 엔지니어가 되기보다는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의대에 다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블룸버그는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으로 더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는 진로보다는 의사가 되기 위한 시험 준비 과정에 등록을 하고 있다라면서 의대 지원자 중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좋은 대기업의 취업이 보장되는 최상위권 공대 입학을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의사의 더 높은 직업 안정성과 더 높은 수입, 돈벌이 여기에 끌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쪽으로 다 쏠리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올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정시 합격자 가운데 26%가 미등록을 했지만 소위 합격 통보를 받아놓고도 등록을 안 했지만 26%가 서울대 의대 합격자 가운데는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21년 기준 한국의 개원 의사의 연평균 소득을 하나의 샘플 케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 개원을 한 의사의 연평균 총소득은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6.8배로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음이에요. 퇴직 연령도 한국의 의사들에게는 없다라면서 이 한국의 의사들의 어떤 좀 불평등한 높은 수익 등등등 그리고 왜 이 한국에서 이런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지 밥그릇 싸움 그래서 한국 의사들의 어떤 그 집단 이기주의를 에둘러서 비판하는 그런 보도를 이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스포츠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 관련 소식입니다. 캐나다 쪽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36살이 된 류현진 선수의 그 한국 프로야구로의 복귀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공식 발표도 물론 아닙니다. 자, 류현진 선수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소속되어 있던 원 소속 구단은 한화 이글스입니다. 그 원 구단인 한화 이글스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화 그룹과 류현진 측 관계자 모두 류현진의 한국 컴백을 간접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해 10월 소속팀인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탈락한 이후 자유계약 선수가 됐죠.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이 올해 스프링 캠프 훈련을 시작한 뒤에도 류현진 선수가 지금 새 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친정팀 한화로의 복귀 가능성이 점차 대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야구계에서는요, 류현진이 한화와 계약기간 4년 총액 180억 원에 합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미확인 전단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미확인 전단이 돌고 있습니다. 또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일부 캐나다 교포들의 전언인데요. 일부 캐나다 교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이 토론토에 보관해 놓고 있던 그 짐을 이미 한국으로 붙인 것 같아요. 내가 잘 아는 이삿짐 센터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류현진 선수가 짐을 상당히 많이 한국으로 보냈다는데요. 결국 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돌면서 이게 점차 사실인 듯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류현진과 이 한화로의 복귀를 현재 심각하게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라면서 다만 협상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류현진 측 관계자 역시 올겨울 메이저리그 구단들로부터 연평균 $1,000만 이상의 계약 제안을 받지 못했고 류현진이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류현진 선수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해서 이 KBO 리그 한국으로의 복귀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으로서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내가 이제 36살이나 되고 실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퇴물 취급당하는 모양이네 라면서 좀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미국에서 한 1, 2년 정도 더 뛰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권유도 했지만 워낙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뭐 $10,000,000, 1년 연봉 $10,000,000를 주고 데려갈 팀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그저 그냥 한 400만 불, 500만 불 정도라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1년에 400만 불, 500만 불 받고 어느 팀에 들어가기에는 이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팀의 에이스에서 그런 식으로 가고 싶진 않죠. 그렇다면 그래, 돈을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한 2, 3년 더 뛰면서 거기서 멋지게 명예롭게 은퇴를 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복귀로 무게를 싣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그 계약 시장은 사실 굉장히 느리게 한국 사람 마인드로 보면 상당히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막판 계약 마감 시간 뭐 심지어는 1시간 전에 사인하는 그런 선수들도 많아요. 오히려 큰 계약일수록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메이저리그 계약 시장의 분위기를 류현진은 잘 아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이 빅리그 잔류와 KBO 리그의 복귀를 서둘러서 결정하지 않고 아주 막판까지 끝까지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요 마지막 제가 지금 드린 요 말에 저는 한 표였습니다. 아마 막판까지 좀 더 저울질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짧은 거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첫 번째 이슈는 그저 믿거나 말거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고요. 단 두 번째 이슈는 100% 팩트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믿거나 말거나 첫 번째 보너스 뉴스입니다. 잘생긴 외모의 부모를 둔 자녀는 평범한 부모의 자녀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을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CBS가 보도했는데요. 최근 국립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부모가 잘생기고 비교적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자녀는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보다 연간 약 한 $2,300,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한 $200 정도, 그 정도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정도 더 버는 것 같다라는 그 연구 결과고요. 뭐 평생으로 따진다면 최대 한 $100,000 정도 더 버는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이것도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걸 연구하려고 처음 생각했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자, 여하튼 노동 전문 경제학자인 데니얼 헤이머맷이라는 이 교수는요. 외모가 개인의 부와 재정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라며 이번 연구는 부모의 외모 경쟁력이 자녀가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외적 경쟁력은 소득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소득 창출 능력은 결국은 자녀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잘생긴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확실히 좀 더 나은 수입을 벌게 된다라는 어떤 평균치를 확인했다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이 부계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 즉 아버지 쪽에 대한 데이터는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결국은 상당 부분 모계 어머니 쪽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어떤 조사 결과의 한계점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멋진 경우 자녀들의 수입이 좀 낮다라는 점은 일단 뭐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거는 그저 믿거나 말거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보너스 뉴스 이슈입니다. 이건 100% 팩트입니다. 운동의 우울증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말라가 대학 연구팀은요, 걷기 운동, 조깅, 요가, 근력 운동 등등이 우울증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여기에 심리 치료나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할 경우에는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UPI 통신도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자, 총 14,000여 명의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218편의 관련 연구 논문을 종합 분석을 했습니다. 14,000명 정도를 다
대상으로 연구했고 또 논문은 무려 218편을 갖다 놓고 다 분석을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자, 우울증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운동은 무엇이었느냐? 종류도 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효과 있는 것은 바로 댄스였다고 합니다. 댄스도 그냥 혼자 집에서 혼자 하는 댄스보다는요, 댄스 클래스에 가서 여러 명이 함께 소리 지르면서 하는 그런 거 있죠. 왜 댄스 클래스? 짐에 가면 다 있잖아요. 짐 등록하면 그 클래스 다 공짜로 다니잖아요. 그런 합동 댄스가 훨씬 효과가 뛰어났는데, 그렇지만 뭐 여의치 않을 경우에 집에서 혼자라도 댄스를 즐기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댄스 그 외에 그 밖에는 이제 뭐 걷기 운동, 조깅, 요가, 근력 운동, 태극권, 기공, 체조 등등 모든 것이 다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상당했다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한 가지 흥미로운 결론을 마지막으로 밝혔는데요. 운동이 좀 힘들고 격렬할수록 우울증 치료 효과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저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넘는 그런 운동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힘들다라고 느낄 정도의 운동은 그걸 하고 나면 분명히 성취감도 올라가고 또 실제로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엔도핀이 팍팍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다시 운동을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확실히 엔돌핀 나오는 데는 이 운동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댄스 하실래요? 댄스? 그 댄스는 뭐 그렇게 뭐 체력적인 한계를 넘어갈 정도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러시잖아요. 댄스 괜찮을 것 같죠? 오늘부터 집안에서라도 음악 틀어놓고 신나게 흔들면서 엔돌핀 팍팍 나오는 시간들 많이들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